청소년 이해론 기출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심리에 대한 주요 이론과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보기에 1, 2, 3, 4, 5번이 전부 다른 이론이고 거기다가 학자 이름까지 맞게 돼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는 이제 체감상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이제 틀려도 쉬운 문제 맞추면 되겠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5개 이론이 어떤 건지 이제 공부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장이론. 장이론은 이제 레빈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이 장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필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장소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정신현상이나 사회현상도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성격이나 성향적인 것이 있는데, 이 개인은 이제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개인에게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인은 개고기를 먹는 거는 그냥 한국의 문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은 그 개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고기가 사육 과정이라든지 도축 과정에서 굉장히 동물 학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을 설득해서 개인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장이 있죠. 이 사람도 회사를 다닐 거거든요. 이 회사에서도 또 어떤 팀이나 부서에 소속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이 장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 개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 않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국가 이미지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에도 불이익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둘러싸고 있는 이 회사에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개인이 아니라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장이 설득이 된다면, 이 개인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장에 속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도 생각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이론은 어떤 개인을 바꾸기 위해선 개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이 장을 함께 바꾸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장이론입니다. 자, 2번 경험학습 이론. 자, 경험학습 이론은 이 존 듀이의 이론이고요. 이 학습하는 것은 이제 듣고 말하고 읽는 것. 이거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학습자가 실체적 체험을 직접 학습하는 것이 경험학습이에요.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는 것은 사실 대부분 암기에 추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그런 1차적인 인지작용도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통찰해보는 2차적인 인지작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학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 경험학습 이론입니다. 자, 3번 재현이론. 자, 재현이론은 뭔가 이미 있는 것이 또다시 일어난다, 이런 용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죠. 자, 재현이론은 홀이 주장한 게 맞습니다. 어떤 게 재현되냐면, 자, 인류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문화에서 이 문명사회가 되었다라는 것, 진화론적인 관점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개인도 이 개인의 일생을 보면 아가떼가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까지로 이렇게 인생을 거쳐가는데, 이것도 어떤 야만적인 문화에서 문명사회가 되는 것처럼 개인의 일생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시사회가 문명사회가 되려고 하면 그 도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 인생에서도 그 더 문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즉 청소년기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로 보는 것이 재현이론, 즉 홀이 주장했습니다. 3번은 맞네요. 4번 신경생리학습 이론. 자, 신경생리학습 이론은 헵이 주장한 것이에요. 즉 학습은 뉴런 사이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진다. 자, 뉴런이라는 것은 뇌세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뇌세포 보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상돌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축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수초들이 있고, 그럼 다른 이제 뉴런들도
예, 우리 안에 한 수천억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뉴런들이 이제 모이면서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이제 자극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이 이 뉴런을 타고 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열리면서 이 여기 있는 그 수상돌기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서로 이제 열리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띄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들이 연결이 될수록 하나의 어떤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학습한 내용들은 이미 시냅스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금방금방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뇌에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그러니까 예술적인 걸 많이 접한 사람은 자, 그것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언어적인 그런 학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어떤 언어적인 감각에 있어서 비슷한 학습을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시냅스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생리학적인 이론에서 보면은 학습을 할수록 이렇게 뇌세포, 즉 뉴런들이 연결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5번 사회학습 이론. 자,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의 이론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즉 따라한다는 것인데 학습이라는 것이 강화 보상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강화를 받겠구나, 벌을 받겠구나, 이것을 보고서 내가 직접 학습한 것이 아닌데도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반두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죠. 보보 인형을 이제 두고서 어떤 애가 보보 인형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관찰한 애는 자기도 보보 인형이 있는 곳을 갔을 때 이 보보 인형을 막 이뻐해줬고, 이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못살게 굴고 이런 장면을 본 아이는 자기도 이 보보 인형과 있을 때 막 때리고 못살게 굴고 똑같이 행동을 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아이가 했던 행동이 이 아이도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모방 관찰학습입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은 이제 반두라였죠. 여기서 이론과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에서 청소년 환경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으면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까지 이렇게 층층이 체계로 나눈 것이에요. 이 미시체계라는 것은 미자가 이게 세밀한 미자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위라고 이해하면 되시고, 이게 거시체계에서 거는 크다라는 그 거자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틀로 보는 것인데, 미시체계부터 거시체계로 갈수록 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좀 더 멀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즉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아동 개인을 넘어서 이 미시체계 안에 아주 가까운 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겠어요? 바로 가족이죠. 학교도 될 수 있고, 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 유치원도 될 수 있고, 뭐 또래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미시체계 안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나 이 미시체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체계들이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이 중간체계라는 것은 그 미시체계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또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와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부모가 보는 그 아이에 대한 그 관점과 선생이 보는 아이에 대한 그 관점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아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회 문제로서 교권 추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모가 선생을 협조하지 않고 막 악성 민원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아동학대죄로 고소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 선생은 또 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바르게 지도를 하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서 또 아동학대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 이제 조부모 가족이라든지 뭐 법률, 복지기관, 대중매체, 그 다음에 가족의 친구, 즉 이웃들, 자, 이런 외체계들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다음 더 크게 보면 이 문화적인 거, 법, 관습, 이런 하위 문화들, 즉 거시체계까지 한 아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박스 안에 볼게요. 기억.
자, 미시체계는 세밀한 미자니까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했죠. 즉 가족, 친구, 학교 등을 의미하고요. 청소년은 이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게 된다.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중간 체계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환경으로, 자,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환경이 중간 체계가 아니고요. 중간 체계는 이 미시체계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부모와 학교 선생님이 잘 상호작용을 하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가 학교에다가 갑질하고 악성민원 보내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교육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런 게 중간체계입니다. 정부기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해당되는 것. 자, 이건 중간체계가 아니고요. 미시체계, 중간체계보다 더 바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외체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니은 틀렸고, 디귿 거시체계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환경으로 법, 관습 등이 해당된다. 자, 거시체계는 가치, 법, 관습, 하위문화, 자, 이런 거라고 했죠. 즉, 자, 디귿은 거시체계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그럼 맞는 건 기억 디귿이니까 3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28번 진로 선택 및 진로 발달을 설명하는 학자와 주요 개념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진로 선택에 또 학자와 개념을 연결하라 그러니까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 진로 쪽은 자, 로우, 긴즈버그, 크롬벌츠, 가프레드슨, 그리고 이 생애진로 발달 단계를 이야기한 슈퍼. 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외에 더 나올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5명의 학자 정도만 알면은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로우. 자, 로우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 방식이 그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관여하기 때문에 결국엔 직업 선택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우는 자, 이런 직업 분류표를 만들었어요. 그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부터 비숙련적인 단계까지, 자, 이렇게 서비스부터 예술까지 이렇게 또 8개의 군집을 만들어서 자, 어떤 직업이 적합할지 이렇게 표를 만들었던 게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자, 2번 긴즈버그. 자, 긴즈버그는 발달 이론인데 직업 발달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기라는 거는 이제 어릴 때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그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 거냐 그러면 뭐 대통령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또 얼마나 되기 어려운 것이라든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잠정기가 되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이거 직업 선택에 대해서 고민은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때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학업에 손을 놔버린다든지 또는 자기가 게임에 관심과 재능이 있다고 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물론 뭐 프로게이머라든지 운동선수도 하나의 직업이긴 하지만 부모가 봤을 때 뭔가 현실적인 고려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때 부모와 자녀 간에 진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기가 딱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현실기에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외에도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또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현실을 생각하고 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발달 단계를 이야기한 게 긴즈버그입니다. 자, 3번 자, 블라우. 자, 블라우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이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요인이 결국 개인의 직업 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재량권을 좁게 보는 것이에요. 자, 4번 크롬볼츠. 자, 크롬볼츠는 유전적인 영향, 그 타고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적인 사건. 자, 이것을 학습 경험과 가제 기술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자, 5번 가프레드슨. 자, 가프레드슨은 이제 진로 포부 발달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힘과 크기의 지향, 즉 어릴 때는 뭐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힘센 것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힘이 센 것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역할 지향, 즉 자기 성에 맞는 직업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경찰관, 소방관, 남성성이 있는 이런 직업을 지향을 하는 반면에 이 여아들은 간호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이런
여성성에 맞는 역할을 지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지향,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 가치 있는 그런 직업을 지향하다가 마지막으로 내적 독특한 자기 지향 단계로 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자기의 자아인식이 이제 성숙됐을 때 이런 내적인 그런 지향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긴즈버그는 생애 역할이 아니라 진로 발달 이론이었습니다. 블라우는 생애 진로 발달 단계가 아니라 사회 이론이고요. 크롬볼츠는 직업 적응 유형이 아니고 사회학습 진로 이론입니다. 5번 가프레드스는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아니고 진로 포부 발달이었습니다. 자, 맞는 것은 1번. 자, 로우예요. 부모 양육 방식과 직업 선택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8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29번 바운린드의 부모 양육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유형은 이 두 가지예요. 즉 애정과 이 통제를 가지고서 네 가지 유형을 나눈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높으면서 이제 통제가 높은 것을 권위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이에 대한 애정도 높으면서 그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지 아이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 사회성도 높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 권위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는 비슷하지만 권위주의적 유형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유형은 애정은 낮으면서 통제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항적인 성격이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난 항상 구속돼 있어. 이런 느낌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사회성이 부족하고 의존감만 높게 됩니다. 자, 허용적 유형은 애정은 높아요. 그런데 통제가 없는 경우, 즉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경우예요. 애들이 뭘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도 가르쳐주고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조건 오냐오냐 하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율을 무시하고요. 이게 제멋대로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방임적 또는 무관심한 유형이라고 하던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어요. 즉 완전히 방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의존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독립심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게 없으니까 의존감이 높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통제력도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부모는 애정 수준이 높으나 통제 수준이 낮다. 애정은 높은데 통제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오냐오냐하게 키운다는 것이죠. 오냐오냐 키우는 것은 허용적 유형이었습니다.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자, 부모는 애정과 통제 수준이 모두 높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서 또 책임감 있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권위주의적, 권위 있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권위주의적인 것은 애정은 없고 통제만 높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위 있는 유형이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것이에요. 자, 니은. 자, 그럼 이제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이네요. 29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30번 스텐버그가 제안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스텐버그라는 사람은 사랑에 필요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성숙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밀감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상대와 친하다는 것이잖아요. 친하다는 것이 뭐죠?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정서적인 교류가 있을 때 이제 친하다고 하는 것이지, 정서적인 교류가 없으면 그 사람과 친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친밀감은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고요. 자, 열정. 사랑에는 어떤 그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죠. 이 열정은 이제 동기적인 측면이에요. 특히 남녀가 사랑을 할 때 항상 잠을 일찍 자던 사람도 이제 사랑에 빠지면 밤을 새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죠? 그 열정이라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정은 동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 줄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인지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친밀감인 정서, 열정인 동기,
헌신인 인지 세 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갖춰진 사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즉 열정과 헌신 없는 친밀감만 있으면 이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고요. 친밀감과 헌신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도치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짝사랑하는 경우가 그렇죠. 짝사랑의 경우에는 그 사람과 친밀감은 없죠. 그리고 친밀감이 빠지니까 당연히 헌신할 기회도 없고 이제 좋아하는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자, 이런 게 열정만 있는 도치적 사랑입니다. 만약에 헌신만 있으면 본인에 대해서 헌신한 거에 대해서 친밀감이 없으니 알아주지도 못하고 또 뜨거운 열정 없이 하는 그 헌신은 이제 공허할 뿐이에요. 그래서 헌신만 있는 사랑은 이제 공허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헌신이 빠졌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해 헌신은 빠지고 친밀감과 열정만 있는 것, 이것이 낭만적 사랑이고요. 반면에 친밀감과 헌신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연인 간에도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설레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성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친구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친구 같은 우애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열정과 헌신은 있는데 친밀감이 빠질 수도 있어요. 좀 어색하죠? 얼빠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박스 안에 볼게요. 자, 기억. 친밀감은 사랑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특성이다. 친밀감은 그 사람과 정서적인 교류가 있을 때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억 맞습니다. 자, 열정은 사랑의 동기적 측면을 이루는 구성이다. 평소에 잠을 일찍 자던 사람이 연인과 있을 때는 밤을 새도 지치지 않는 것. 자, 이런 열정은 이 동기적 측면이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니은 맞습니다. 디귿. 낭만적 사랑은 인지적 요소의 사랑이다. 자, 인지적 요소의 사랑은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낭만적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은 있는데 헌신이 빠진 것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 사랑의 유형은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 한번 세볼까요? 친밀감만 있는 경우, 열정만 있는 경우, 그다음 헌신만 있는 경우, 그리고 친밀감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친밀감과 헌신으로만 이어진 경우, 그다음에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친밀감, 열정, 헌신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경우. 자, 이렇게 보면 7가지죠. 그런데 친밀감, 열정, 헌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닌 비사랑도 사랑의 종류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8. 자, 8가지 맞죠? 리을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디귿만 빠지고 기억, 니은, 리을이 포함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1번. 안나 프로이드가 제안한 청소년기 성적 긴장에 적응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방어 기제가 뭐죠? 자, 우리 마음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자, 의식은 일부분이고, 자, 무의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빙산의 그 바다 아래쪽에 포함하는 부분이 이제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어떤 쓰레기통이에요. 왜냐면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프로이드의 무의식관처럼 정말 이 무의식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쓰레기통이라면 이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 반면에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식이 좋을까요? 충격적인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하는 것이 방어 기제인데요. 이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방어 기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그 행동이 방어 기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직면시켜 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청소년기는 이 성적인 에너지 대단하죠. 이 성적인 에너지가 의식에 그대로 올라오게 되면 힘드니까 이거를 방어하는 그 방어 기제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1번 금욕주의. 자, 금욕주의라는 것은 성적인 긴장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활동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를 금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예를 들면은 성적인 긴장이 일어날 수가 있죠. 남성이라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과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성적인 어떤 긴장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적인 긴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어기제로 금욕주의라는 거는 아예 여성과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성과 같이 있지 않으면 이런 성적인 긴장이 빠지진 않겠죠. 그런데 방어기제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과 같이 있지 않으면 아예 성적인 긴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과 같이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의식적이겠죠. 의식적으로 내가 여성과 있는 걸 피하겠다, 이런 건 방어기제가 아니에요. 무의식적이라는 거는 내가 여성과 같이 있는 그 활동 자체를 피하겠다라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여성과 같이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되는 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방어기제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 여성과 같이 있음으로써 성적인 긴장이 빠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다른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이 여성과 같이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어기제로서 이 금욕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이 여성과 같이 있는 행동 자체를 내가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기제는 이 성숙한 방어기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미성숙한 방법으로 방어기제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금욕주의는 이 방어기제 맞습니다. 다음 2번 주지화. 자, 주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적인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어떤 긴장이 일어날 때 이 인지적으로 의식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성적 욕구를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주지화라는 거는 이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빼면은 인지만 남겠죠. 그러면 성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교과서 읽듯이 이론만 남는 거예요. 감정이 빠졌기 때문에 남성은 원래 여성을 보면은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성적인 욕구를 내가 본능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만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여성과 단둘이 있으면 그런 어떤 성적인 긴장이 더 일어나기가 쉽다. 이런 이론적인 거는 빠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적인 긴장에 대한 감정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적인 긴장에 대해서 감정이 빠졌으니까 이 욕구를 참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괴로움은 느끼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지화도 미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주지화도 방어기제 맞습니다. 지극 고정화. 이 고정화라는 것은 방어기제가 아니고 이제 생리심리학에서 말하는 작용인데요. 이 생리심리학에서는 이 주로 뇌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학습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때 그 행동이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학습심리학인데, 생리심리학에서는 이 뇌와 뇌세포들의 그 작용을 가지고서 심리를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 뇌에 수많은 이 뇌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뇌와 척수가 있고 이제 말초신경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이게 체성신경계에서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고, 이 뇌에서는 또 이 밖으로 어떤 활동을 해줘야 된다면 이 운동신경계를 통해서 그 활동을 하도록 이 자극을 보내주는데, 자, 이런 신경세포들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들어오면 이게 전기신호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고, 또 다른 세포가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 수용체에서 받아가지고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이 연결된 부분을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냅스들이 많이 연결될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낼 때 이게 전기 자극이 오거든요. 그때 이게 수초화 작업이 생기는데, 자, 이런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두꺼워질수록 이 전기 자극을 이제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습을 하게 될수록 이 그 부분에 필요한 신경세포들이 이제 시냅스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이 수초화가 되면서 속도가 빨라져서 더 능숙해지고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수초화됨으로써 이제 빠르게 학습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서 강화되는 과정. 자, 이것이 고정화입니다. 이건 생리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다음 불멸의 신념. 자, 청소년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심리적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상상적 청중, 자, 두 번째는 개인적 우화. 자, 이 개인적 우화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어떤 영화냐 하면은 이런 전쟁 영화 같은 경우 보면요, 전쟁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무리 격렬한 전투에 투입이 돼도 초반에는 안 죽어요. 아무리 많은 총과 대포가 발사해도 그것이 다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맞는다 하더라도 그냥 잠깐 부상에 그치고 죽지 않고 다시 낫고, 그런 어떤 그 람보 같은 그런 전투가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총알이 피해갈 리가 없고 또 총알에 맞았을 때 가벼운 부상으로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 람보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토바이 타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에 연루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부정적인 결과가 자기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개인적 우화의 한 예가 불멸의 신념이에요. 영화 속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무모한 행동을 해도 어떤 나쁜 결과가 따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 자, 이것이 청소년기의 신념인 불멸의 신념인데, 성적 긴장을 적응하기 위한 방어기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방어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금욕주의, 주지화, 이렇게 기역, 니은이 포함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2번. 특정 문화 유형이 다른 문화 유형과 상호작용을 거쳐 또는 제3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내는 문화 변동 현상. 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또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 상담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문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문화 유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문화 전개라는 거는 키포인트가 학습이에요. 즉 학습을 통해서 그 문화가 전수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인데, 이 무형문화재 같은 거는 우리나라 문화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 문화가 익숙해지는 거 아니죠. 이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기 위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 도제 과정을 통해서 학습시키잖아요. 즉 학습을 통해서 이 문화를 전달해 주는 게 문화 전개입니다. 반면에 문화 접변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화 접변은 이렇게 학습을 통하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가 시간입니다.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서로 다른 문화가 이제 접촉하게 되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 안 드린다고 박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나 그 제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우상숭배라기보다는 효문화라는 게 있었죠. 그게 접목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천주교인들도 제사를 지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또 한국식 천주교 제사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효문화와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 천주교라는 종교가 기간을 두고 공존하다 보니 이런 그 문화가 섞여서 새롭게 생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문화 접변이에요. 다음에 문화이식은 우리나라 사람들 겪어봤죠. 전쟁이나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 문화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르게 문화가 전해지긴 해요. 하지만 이 반감이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이제 좋은 문화가 온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일제잔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반감이 생기죠. 그렇게 전쟁이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억지로 주입시킨 게 문화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강자의 문화가 약자의 문화에다가 강제로 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화 결핍, 문화 지체는 이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문화 결핍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은 학교도 다니고 어떤 문화 활동에 참여를 해야 그 문화를 배울 수가 있는데, 남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간에 이제 노동에 참여하게 되면 문화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핍되는 것이 문화 결핍인데, 또 문화 지체가 있어요. 문화 지체는 이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이 비물질 문화와 물질 문화의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특히 과학, 기술, 문화, 제도가 발달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과학은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하는데 이 문화나 제도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은 지금 모든 사람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이 SNS가 대인관계의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빨리 접한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조금 더 늦게 접하고 이 배우는 게 느린 좀 더 기존 문화에 익숙한 나이 든 사람들은 여전히 이 SNS로 대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여전히 대면 관계를 선호를 하죠. 그래야지 이 서로가 진실한 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SNS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인간관계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이 SNS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당연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면에서 만난 것보다는 깊지 않아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SNS를 하지 않는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이제 우물한 개구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과학의 속도는 너무 빨리 발전하는데 문화나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차이가 생기는 게 이제 문화 지체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문화 유형이 상호작용을 거친다는 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낸다. 자, 이것은 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문화를 이식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거쳐서 제3의 문화 유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이것은 문화 접변입니다. 즉 한국식 천주교가 제사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효문화로 인정을 하고 천주교 안에서도 제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 변동이죠. 자, 2번 문화 접변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3번 엘킨트의 개인적 우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청소년기에 주요 심리적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상적 청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 우화입니다. 이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둘 다 이 청소년기에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 자기 중심적일 때가 두드러질 때가 유아기와 청소년기가 있는데, 자, 유아기 때는 내가 보는 방향을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 또 생일 선물 줄 때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준다든지, 또는 집안이 행복하거나 또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게 다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적이라면은요, 청소년기 때는 이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것이 뚜렷한 특징이에요. 한 청소년이 이제 밖에 나가서 거리를 걸어 다닌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청소년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청소년이 지나갔을 때 그 주위 사람에게 방금 지나간 청소년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물어보면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행에 뒤처지는 옷을 입거나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유행에 들어맞는 옷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게 튀는 복장을 하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청소년기의 상상적 청중 심리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인적 우화인데, 영화 주인공, 특히 전쟁 영화 보면은 주인공은 안 죽죠. 전쟁터에 가면은 이 총알이 주인공을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설령 총에 맞는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냥 조금 치료받고 다 낫습니다. 심지어는 크게 부상을 당해도 후유증 없이 다 나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 것이 영화에서 가능한 것인데, 청소년들은 그렇게 불행한 일은 자기를 다 피해가는 영화 주인공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위험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개인적 우화 때문이에요. 즉 오토바이를 타도 큰 사고는 자기를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죄를 저질러도 발각되는 것이 자기를 피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적인 행동들을 그대로 실행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이 보기에 나온 것들 하나씩 볼게요. 기억, 자기중심성의 현상 중 하나이다. 자,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모두 다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인 특성입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예를 들어 버스에 타면 앉아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쳐다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버스 타고 있으면은 옆에
누가 앉든지 말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스에 타면은 모두 자기를 쳐다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청소년기에 이 상상적 청중에 대한 심리 때문이에요. 자, 니은은 개인적 우화가 아닌 상상적 청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디귿, 자신의 경험은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독특하냐면 안 좋은 일은 자기를 다 피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도 자기는 사고 날 일이 없고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는 발각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기의 개인적 우화 특성 때문입니다. 자, 디귿은 개인적 우화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심의 초점으로 생각하는 현상이다. 자, 리을도 상상적 청중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이 개인적 우화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만화 속의 캐릭터와 똑같은 패션 스타일과 분위기 및 외모와 개성을 표현하려는 문화 현상은, 자, 보기 문항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이모 현상. 자, 이모할 때 이는 이 이모셔널의 그 감정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라든지 감성,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해서 다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현상이 이모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는 특히 음악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모 음악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강렬하게 표출을 하는 헤비메탈 음악 같은 것이 일종의 이모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부 현상인데요. 이 차부도 이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어떤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남들의 눈을 띄기 위해선 이게 비싸고 어떤 명품, 어떤 고급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이 청소년 문화에서 차부는 어떤 그런 명품이 아니라 굉장히 캐주얼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싸지 않은 어떤 싸구려 소품을 가지고서 어떤 자신의 그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차부는 이 패션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떤 반항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으로 차부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3번, 자, 노마드. 자, 노마드는 원래 이제 유목민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유목민은 어떤 자신의 생활용품을 크게 갖지 않고 그냥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 노마드라는 말보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는데요.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탭이라든지 핸드폰 들고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게 생활 패턴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자, 4번 코스프레. 자, 코스프레는 만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에요. 옷도 똑같이 입고 행동도 비슷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코스프레 같은 경우는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겠죠. 일상적으로 늘상 하기는 힘들고요. 또 할로윈데이라든지 그런 행사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코스프레입니다. 자, 5번 리셋 신드롬. 자, 컴퓨터 할 때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리면 그냥 리셋 버튼 누르면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있거나 게임하던 것은 다 날아가 버리긴 하지만 모든 게 처음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된 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는 이 청소년 문화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집어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이제 리셋 신드롬입니다. 자, 34번에 만화색 캐릭터랑 똑같은 옷, 똑같은 패션, 스타일, 분위기, 외모 개성을 표현하려는 것, 바로 이렇게 만화처럼 차려입는데 주로 할로윈데이 같은 행사 때 많이 등장을 하죠. 4번 코스프레였습니다. 35번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을 통해 인지 능력의 발달을 설명하는 학자. 이거는 발달 심리학에도 나올 만한 문제인데요. 자, 인지 능력, 즉 인지 발달의 대표적인 학자가 둘 있습니다. 한 명은 피아제고요. 한 명은 비고스키예요.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인지 발달이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감각 운동기에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지 발달을 한다라고 본 게 피아제고, 자,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고요. 또는 비계 설정이라고도 말하는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즉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를 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치면은 이 건물을 올려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건물을 올릴 때 올릴 수 있는 높이가 한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공사장 보면은 공사하는 동안에 옆에 이제 비계를 설치를 해서 사람 높이 올라가서 더 높이 짓고 다 짓고 나면 이 비계를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만큼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이만큼 더 올릴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인지 발달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자, 이만큼은 성인인 선생님이나 부모가 도와주었을 때 이만큼 더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 이 부분까지는 발달을 할 수가 없는데 성인이 도와주었을 때 자, 이만큼 더 높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건물 질 때 비계와 같다라고 해서 선생님의 역할을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면 자, 5번 비고츠키 아주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유명한 이론입니다. 자, 1번 길리건은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특이한 것은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나눠서 설명했다라는 게 독특한 점입니다. 자, 2번 메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을 이야기한 학자예요. 자,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단계마다 위계적인 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메슬로우입니다. 자, 설리반은 인간 발달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해서 이 단계별 발달 단계를 설명했는데 그 발달 단계 가장 중요한 욕구를 대인관계 욕구라고 이제 설명한 것이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 단계 이론입니다. 자, 로저스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학자인데요. 자,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이라는 것은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자아실현 경량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내담자 중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창시자가 칼 로저스예요. 자, 근접 발달 이론은 5번 비고츠키에 대한 설명이었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36번 볼게요. 피아제가 제시한 청소년기 인지발달 단계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지발달 이론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2명 있었죠. 한 명은 피아제고 한 명은 비고츠키예요. 자, 이 부분은 발달심리 부분에서도 배우고 발달심리에서는 이제 피아제의 이론 중에서 유아기, 아동기에 해당되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오고 청소년 이해론에서는 청소년기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특징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운동기와 이 전조작기에서는 이 발달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또 질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요. 이 감각운동기에서는 대상 영속성, 즉 내 눈에서 사라져도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대상 영속성인데 이 감각운동기 때 대상 영속성이 형성된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에 잘 나오고요. 전조작기 때는 이 자기중심성, 즉 이제 산을 바라보면은 나는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쪽에서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또한 전조작기에서 알아둘 것이 보존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넓이가 좁고 길이가 긴 컵과 넓이가 넓으면서 길이가 좁은 이런 그릇에 똑같은 양의 물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물의 양이 어느 게 더 많은지 추측하려면 이 높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넓이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이 높이 차 있는 것 같은 이 그릇이 물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쏟아보면 똑같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물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조작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이제 논리 수학적인 수행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차이점은 구체적 조작기 때는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세 이후에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구체물이 없이 추상적인 문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머릿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에 해당할 때
발달 단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기 때는 이 추상적인 문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36번 문제 보면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단계의 특징을 물어보는데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단계란 형식적 조작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은 구체물이 없이 추상적인 것, 가설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1번 추상적 사고, 자, 3번 가설 연역적 사고, 4번 가능성에 대한 사고, 5번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이 모든 것이 구체물이 없이 이 머릿속에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부분에 대한 사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인데요. 무랄론적 사고라는 것은 생명체가 아닌 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곰돌이 인형도 때리면 아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우면은 따뜻하게 입혀줘야지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물이 아닌 것이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대하는 거. 인형을 그렇게 대한다면은 그 시기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인형을 친구처럼 다루겠죠. 무랄론적인 사고는 2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이 전조작기에 하는 사고입니다. 36번은 2번은 전조작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7번 볼게요.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자, 문화라는 것은 설명하기 쉽게 하나의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즉 기준이 되는 준거 문화가 있는데요. 이 준거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였을 때 어떤 다른 문화가 그것이 인정되는 것인지 또는 이탈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가 준거 문화예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대한 문화와 대학 문화가 있는데요. 이 대한 문화라는 것은 이 준거 문화와는 좀 독특한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어떤 독특성이 반영된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 문화, 즉 새로운 문화든 대학 문화, 좀 비행 문화든 청소년들의 개성이 반영되고 이 음악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어떤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준거 문화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점은 대한 문화, 즉 새로운 문화에서는 어떤 이상한 옷차림을 하는 것 같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의 어떤 새로운 문화라는 어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청소년들이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청소년들이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준거 문화와 부딪힐 때 준거 문화에 대항을 한다. 즉 굉장히 비행스러워 보인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 대항 문화, 즉 비행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준거 문화는 이제 보편적이지만 또 청소년들은 이제 또 독특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받아들여지지만 성인의 문화와 청소년의 문화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끼리 또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하위 문화입니다. 반면에 또 청소년들이 하위 문화를 형성했으나 그것이 이 준거 문화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즉 청소년들이 괜히 겉멋이 들어서 이제 성인들을 따라하려고 할 뿐 아직 그 인정받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치부당하는 것은 이제 미숙한 문화입니다. 즉 하위 문화에서는 그것이 성인 문화와 이제 구분될 수 있는 하위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반면 미숙한 문화에서는 성인 문화와 비교했을 때 그 준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치부되는 것이 미숙한 문화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37번 볼게요.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인들이 규범에서 벗어나 문제아의 소행을 지향한다. 이 청소년 문화가 이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나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나요? 자, 문제아의 소행이라고 했죠?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대학 문화, 미숙한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행 문화와 미숙한 문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규칙에 위배되는 언어나 행위를 사용했을 때 사회적 규범을 깨트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규범적 질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정체성을 갖는다.
자, 미숙한 문화는 성인 문화를 온전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문화로 보는 것이지 사회적 규범 자체를 깨트리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옷을 입고 있고 이상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깨트리는 것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이는 것은 대항 문화, 즉 비행 문화였어요. 37번의 정답은 2번 비행문화겠네요. 37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38번 다음이 설명하는 문화의 속성은 여기 보기에 있는 문항은 이 용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추측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성, 뭔가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문화는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은 개성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성격 차이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는 것보다 자기 혼자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걸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 문화는 이 개인주의가 강하다. 동양 문화는 이 관계 문화가 강하다. 그래서 동양권의 학교나 회사에서 집단에서 뭔가 튀는 행동을 하면 힘들어진다. 이 서양권에서는 개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유성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 문화는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개인주의적이지만 개인이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 이 동양에서는 어떤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문화권에서 어떤 같은 방식의 문화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건 문화의 공유성입니다. 자, 2번 다양성. 자, 용어를 보면 알 수 있죠? 문화는 이제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서양 문화, 동양 문화도 다르지만 이 국가 내에서도 또 지역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층마다 청소년 문화, 성인 문화, 노인 문화 또 다른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죠. 그 문화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3번 체계성. 이 문화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거쳐서 형성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라는 것이에요. 4번 축적성. 문화는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달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5번 가변성. 문화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 박스 안에 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유사한 생활 습관을 보인다. 규칙에 위배되는 언어나 행위를 사용했을 때는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자, 서양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반면 동양 사람들은 어떤 집단이 협력하고 어떤 집단이 이루어지며 그 집단 내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이제 참을 수 없어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유성 때문이라고 했죠. 자, 1번 공유성이 정답이었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알코올, 즉 술을 말하는 거죠. 알코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술, 담배, 약물, 자, 이런 물질들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손을 댔다가 중독이 되면 혼자 힘으로 이런 중독 물질을 끊지 못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술, 담배, 약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중독 물질은 하면 할수록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끊으면 끊지 못하도록 몸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걸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끊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중독 물질에 중독이 됐을 때 끊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3번, 4번, 5번을 읽어보면 이것은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독 시 신체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을 나타낸다. 자, 4번 중독 시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일반적인 금단 현상으로는 신경과민, 구토, 손떨림, 초조함, 불안 등이 나타난다. 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답은 1번이나 2번 중에서 옳지 않은 게 있을 것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독 물질이 중추신경 흥분제와 중추신경 억제제로 크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술이나 담배, 약물이 다 사람을 중독시키는 중독 물질인데요. 그러나 중추신경 흥분제와 중추신경 억제제가 이런 중독 물질을 복용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증상이 다른 것이에요. 이런
약물 중에는 마약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이제 경험을 안 해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 영화가 공포 영화라든지 이제 액션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 어때요? 자,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뛸 거예요. 막 긴장되고 흥분되고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 정신은 똑바로 깨어 있죠. 그러면서 이 몰입되어 있는 동안에 다른 스트레스는 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잠을 자는 것을 선택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심장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뛰겠죠. 몸은 이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잠이 들면서 이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에 영화와 잠이 있지만, 영화를 볼 때는 어때요? 정신이 더 깨어 있죠. 잠을 잘 때는 자고 일어나서 이제 기억을 못 하죠. 자, 이렇게 중독 물질도 이게 정신이 더 깨어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잊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게 잠든 것처럼 중추신경을 억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잊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담배, 카페인, 코카인, 암페타민, 자, 이런 물질들이 중추신경 흥분제예요. 그래서 뭐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즉 필로폰 같은 약물은 자, 어떤 느낌인지 몰라야지 좋은 거고요. 이 담배도 어떤 건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카페인은 커피를 통해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시지만 좀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담배를 예로 들자면, 담배를 피면 이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나 술은 똑같은 중독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쟤 술 취했다 이런 말 하지만, 담배를 많이 피고 있는 사람한테 쟤 담배 취했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 담배를 피는 동안에 정신을 잃어버리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이 몸이 흥분을 함으로써 그 순간에는 다른 스트레스를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그 잠깐이지만 담배를 피는 이유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잠깐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추신경 억제 물질 같은 경우는 알코올, 이제 술을 생각해 보면은 술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스트레스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집에 갈 때 누가 데려다 줘야죠. 술 취한 사람을 집에 혼자 가게 하면은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자기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중추신경이 억제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담배와는 상반되게 몸은 이완이 되고 심장박동수는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전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담배가 주는 어떤 그러한 각성 느낌의 한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느낌일 거라고 확장해서 상상을 해보면 되시고, 이 모르핀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진통제나 마약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었을 때 그 느낌에 아마 수십 배나 수백 배 정도의 그 강도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중추신경 흥분제와 중추신경 억제제로 나눴으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술을 먹으면 몸은 이완이 되면서 정신을 잃어버리죠. 즉 중추신경 억제제예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건 담배나 카페인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알코올은 흥분제가 아니라 억제제이기 때문에 이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심장박동과 호흡을 느리게 하여. 자, 심장박동과 호흡을 느리게 하는 건 중추신경 억제제예요. 담배를 폈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은 중추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인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 억제제이기 때문에 심장박동과 호흡을 느리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2번 맞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니까 39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들처럼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고 장래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보면은 1에서 10호까지 있어요. 이 소년보호처분에 적용을 받는 것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만약에 이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거운 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세 이상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9세 아이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어요. 실제 사례로는 어떤 캣맘이 아파트에서 이제 그 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 캣맘을 혐오하는 범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낙하 실험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게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가 없었고, 만 14세가 넘지 않으면 보호처분까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 14세가 넘는 경우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까지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 14세가 넘어도 만 19세가 넘지 않으면 여전히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14세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그리고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은 판사 재량입니다. 만약에 소년부 법원으로 가게 되면 보호처분만 하게 돼 있고요. 형사법정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형사법정에 그 판사가 소년부 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은 1에서 10호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1에서 5호까지는 그냥 집에서 처분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 수강명령을 받든 사회명령을 받든, 2호 수강명령 같은 경우는 교육이 끝나면 집에 가는 거고,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하고 집에 가고 그리고 다시 오고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보호관찰도 집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6호부터 7호까지는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감호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8호, 9호, 10호가 되면은 소년원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원이 전과가 남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소년교도소로 갈 수는 있는데, 소년교도소로 가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소년교도소와 이 보호처분에서 받는 소년원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소년원은 전과 기록에 남지가 않는 보호처분이고, 8호를 받았을 때는 1개월 이내, 9호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 10호인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만 소년원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14세 미만의 아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최대 2년까지밖에 소년원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10세 이상부터 보호처분이 적용이 되는데, 이 보호처분 2호는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이 되어야지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장기소년원도 12세 이상, 사회봉사 명령인 경우에는 14세 이상부터만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나이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호처분에도 나이가 다르게 적용되는 게 3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수강명령은 나이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 맞는데 12세부터입니다. 14세부터 적용이 되는 건 사회봉사명령이에요. 2번 장기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장기소년원 송치도 나이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2세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14세부터 적용이 되는 건 사회봉사명령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번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보호관찰은 집에서 생활은 하고 대신 보호관찰소에 관리를 받아야 돼요. 이 관리를 받는 동안에 뭐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곳 이런 제한이 붙을 수가 있고, 또 이 보호관찰 안에도 또 교육에 대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보호관찰이 붙으면은 이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은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못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보호관찰이 4호는 단기, 5년은 장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 기간 차이예요. 근데 단기 보호관찰은 최대 1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까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4번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은 최대가 200시간이 맞습니다. 200시간을 초과해서 줄 수가 없어요. 4번이 맞네요. 자, 5번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며 3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 보호관찰은 5호 처분이죠. 최대 2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연장이 가능한 것도 많은데요. 그 연장이 1년만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 3년입니다.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인데 3년의 범위가 아니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한 게 장기보호 관찰이에요. 4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1번 청소년 비행에 관한 사회 유대 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 유대 이론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있으면 청소년 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즉 청소년들이 어떤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관계들이 많으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런 그 부모나 친구 관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면 그런 사회적인 관계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없거나 친구들에게도 소외되어 있거나 이런 사회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이면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비행을 더 쉽게 저지른다는 것이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자, 1번 허시가 주창하였다. 자, 이것은 맞습니다. 2번 비행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중시한다. 예, 사회적으로 또래관계, 가족관계 이제 탄탄할수록 비행을 저지르면 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비행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3번 관습자 신념이 높아지면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사회 유대 이론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신념은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담배를 핀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남자답고 멋있는 행동이다. 내가 이런 신념을 가져버리면 오토바이 타고 담배를 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것은 신념의 문제인 거지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사회에서 용인된 전통적 목표를 수행하면 비행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사회에서 용인된 목표라고 했는데 이 사회관계 맞고요. 5번 네 가지의 사회 유대 이론은 애착, 헌신, 참여, 신념이다. 더 깊게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렇게 세부 항목이 나오면 이 중에서 뭐 하나 틀린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3번처럼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자, 틀린 것은 3번이에요. 41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 문제예요. 자, 법률 문제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청소년 이해론은 법률 과목이 아니고 이 청소년 이해론이라는 과목 안에 이 법률을 부분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법률 문제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출제하고 싶어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률은 출제 오류에 휘말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 좋은 말이라도 법률 안에 없으면 그것은 오답이 되는 것이고 이건 좀 아닌데 싶어도 그게 법률 안에 있으면 맞기 때문에 굉장히 답안이 명확하죠. 명확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출제를 하기도 좋지만 푸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답안이 명확히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만 이 문제에 낼 만한 법률은 자, 이 정도예요. 한 6가지 정도만 어떤 법인지 그 속성을 이해하고 보시면은 법률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이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알아둘 것은 몇 살 때를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뭐 중고등학생 그 정도? 그러면 대학생은 청소년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법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게 청소년 기본법에서 자,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의 나이를 정해 놓은 것이 청소년 기본법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나 환경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술 팔거나 담배 팔면은 처벌받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유해업소에 청소년들 오지 못하게 해야 되죠. 자, 이런 법들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 또 유해 매체 이런 부분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을 나오면 청소년 보호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은 이제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인데요. 청소년들이 이 소년법에 의해서 이 성인들보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약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뉴스에 나올 만한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면 그 인터넷 댓글에 제발 청소년 보호법 좀 없애라 이런 댓글들 계속 달리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팔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은 이 소년법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징역형과 이 벌금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또 보호처분이 있어요. 이런 보호처분이 수강명령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또는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들이 이 보호처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법에서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도소를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10세에서 14세까지가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되고 이 나이 때는 보호처분이 되는데요. 자, 14세가 넘어가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돼서 이제 교도소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김천에 이제 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큰 죄를 저지르면 징역이 최고 30년까지 받을 수 있고 무기징역, 사형도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이 최고 센 게 15년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두는 것이 소년법이에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 이런 그 지원을 다루는 게 청소년 복지지원법이고요. 그 위기 청소년 아니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가운데 하나가 이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든요. 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지원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죄치학 등을 통해서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이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피해자 보호 또는 가해자의 처분 등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 이 정도 법들이 있고 어떤 법률인지 그런 속성들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이제 접근하기가 쉬워지고요. 자, 왜 여러 가지 법 중에 이 정도 법이 추려질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죠? 청소년 상담사죠. 주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위기 청소년들 또는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다루고 있는 그 법률이 이런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42번 문제 볼게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위기 청소년의 특별 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법률 문제는 뭐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법이 없으면 아닌 것이고 이게 왜 있어 하는 거라도 법에 있으면 맞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법안을 보고 좀 눈에 익어야 돼요.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보면은 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서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모두 해당이 있었죠. 그래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43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정규 교육 과정이 학교에서 이탈했어도 여전히 어떤 학력 취득이라든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라고 했어요. 이 보기 안에 있는 이것만 봐서 사실 모르고 이것도 사실 법안에 눈에 익어야 되는데요. 이 법안에 있는 교육 지원으로는 초등직 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초등교육법 60조의 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검정고시를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모두 법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44번 볼게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는 이 청소년 복지지원법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근거하여 구축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뭐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나 이런 유해한 매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건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국가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 2번 맞고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역시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광역시 있었죠?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맞고요. 자, 필수 연계기관이 있는데요. 필수 연계기관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필수 연계기관이다 맞습니다. 제9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죠. 자, 5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법안에 살펴봐야지 이게 정답이 맞는지 알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오답 문항을 쉽게 해놔서 이해로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법을 오답 안에 넣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4번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증에 관한 내용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청소년증은 이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 이 법안이 정한 그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어떤 나이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9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미 15세까지만 청소년증을 준다? 왠지 짧아 보이죠? 이거는 의심스러운 나이인데 정답 아니에요. 자, 그리고 3번 보면은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했는데요. 자, 청소년 치고는 나이가 좀 길죠. 자, 9세 이상 24세 이하는 이거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나이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이 청소년 기본법 제외하고는 만 18세 이하가 많은데 만 19세 이하로 정한 법이 있어요. 만 19세 이하로 정한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8세 이하로 끝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도 만 18세 이하로 이렇게 문제를 내기 좋겠죠.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이하인데요. 만약에 만 18세 이하로 하게 되면은 만 18세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럼 고3이 술 사고, 담배 사고, 유해업소 출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안 맞죠?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이하이기 때문에 이 고3들은 여전히 이제 술, 담배 살 수 없게 이렇게 법안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가 아니라 19세 이하라고 정해놓은 건 술, 담배 못 사게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나이는 법률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9세 이상 18세 이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46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 피해 학생은 어떻고 장애 학생, 가해 학생,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자, 이런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법안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법률과 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이고 의심스러운데 라고 해도 법률상 그렇게 나와 있으면 맞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문제는 이 숫자 고쳐서 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4번 볼게요.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자, 실제 법안에 보니까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3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3명 이상이 따돌려도 그건 따돌림 맞죠. 집단 따돌림인데 이 법률상에서는 2명 이상이라고 됐으니까 이 숫자 고쳐서 이렇게 나오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번에 정의로 옳지 않은 거 4번이었습니다. 46번 정답 4번이고요.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은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4가지 권리가 있어요. 즉 누구나 안락하게 생활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존권, 각종 위험이나 차별 대우 학대에서 보호받아야 될 보호권, 교육, 문화활동, 놀이 등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달권,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권. 이것이 아동이 가진 4가지 권리예요. 이 4가지 권리로부터 아동 권리 협약 일반 원칙 또는 기본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동 권리 협약 기본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4가지 권리를 토대로 기본 원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들은 인종이나 언어나 성별이나 하여튼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 이게 비차별의 원칙이고요. 자,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에게 미치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존과 발달의 권리. 자,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동 의견 존중. 자, 아동이 최대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47번 문제는 이 문제와 이 정답에 명확하지 않은 조금은 모순이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거든요. 왜 그런지 볼게요. 물어보는 게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을 물어봤죠. 그러면 기본 원칙이 뭐냐면 이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원리, 아동 의견 존중, 이 넷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박스 안에 내용을 보면, 자, 아동이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아동의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을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이 아동 의견 존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아동 의견 존중이라는 문항이 답안이 되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런 보기 문항이.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1번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성별이나 종교나 인종이나 뭐 장애 여부나 교육 수준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어쨌든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아동 최선의 이익. 자,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과는 동떨어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자, 이것은 아동에게 생존이나 발달에 관련되는 보호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1번, 2번, 3번은 UN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4번, 5번은 기본 원칙이 아니고 UN 아동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 원칙을 물었는데 정답이 안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1, 2, 3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권리에 대한 내용이라도 봐야겠죠. 자, 참여의 원칙은 이 아동이 교육이라든지 놀이라든지 문화활동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 의견 존중의 기본 원칙이 이 참여의 원칙이라는 이 권리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자, 보호의 원칙은 아동이 학대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수 있다라는 원칙적인 권리예요.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 4가지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정답은 안 나왔지만 가장 비슷한 이 참여의 원칙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47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기본 원칙을 물은 거라면 정답도 기본 원칙에서 나오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이제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 어떤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형벌에 관한 것이고 이 성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그런 형벌 이외에도 신상공개 고지명령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금지, 그리고 성범죄 이수명령, 이런 형벌과 별개로 이게 추가적인 이런 판결이 따라붙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신상공개는 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이 어린 자녀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동보호기관이나 아동교육기관 같은 곳에 신상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의 정보가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우편으로 이게 고지가 가요. 그래서 저도 저 어린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 또 이 성범죄를 저지른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고 있는데 받아보면 기분이 안 좋죠.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신상 공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이런 문제를 나오면, 자, 이 법안은 이렇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뭐 성별, 나이, 주소, 신체 사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안을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안을 다 살펴보기에는 벅차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오면 법이 알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를 알려줘서 매장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 살고 있는 그 성범죄자들을 좀 조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기 위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고서 좀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무엇일지 그 종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법안을 몰라도 짐작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어떤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고 이런 정보가 날라왔어요. 그 사람을 알아봐야지 조심을 시키겠죠.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얼굴이겠죠. 그래서 사진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가 뭐 뚱뚱한지 말랐는지 키가 작은지 키가 큰지, 자, 이런 것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키와 몸무게.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는지, 그리고 내 아파트에 산다면은 몇 동 사는지, 이 정도 알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거주지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뭐 카메라를 찍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좀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조심해야 될 것이고,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내 자녀를 특히 조심시켜야 될 것이고,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내 여동생이나 내 아내를 좀 조심시키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고지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명이나 횟수 이런 거 갑니다. 그런데 자, 출신학교, 자, 이것은 순전히 개인정보죠. 출신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형제 관계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인 것이지 그 사람을 바로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이 섞여 있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법안을 봐도 출신학교 이런 내용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48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령상 청소년의 건강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인 청소년 국가 및 지방단체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다. 법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 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번 국가 및 지방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네, 그것도 법안에 있습니다. 4번 국가 및 지방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법안에 있어요. 자, 5번 청소년의 체력검사, 건강진단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력검사, 건강진단의 실시와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자,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5번이 틀렸죠. 자, 이런 문제 더군다나 이것은 청소년복지지원법만 나온 게 아니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도 섞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법안을 다 알겠어요. 눈에 읽는다 해도 이 법안을 다 기억하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이 법안 문제에서 굉장히 바꿔서 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를 잘 바꿔서 내요. 몇 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몇
1인 이상 이런 거, 이런 숫자를 잘 바꿔서 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누가 정한다, 이걸 잘 바꿔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거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청소년 관련된 법안은 여성가족부령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인지 여성가족부령인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는 것인지, 내가 변호사 될 것도 아니고 이거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특별히 이상한 거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몇 년인지 이런 거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가 정한다라고 나온 거를 잘 찍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 바꿔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9번도 보면 여성가족부령인데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낸 케이스였습니다. 49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50번 문제 볼게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 지원 서비스 및 복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법안 문제는 이 법안에 있으면 정답이고 법안에 없으면 오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1번 교육 상담 및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법안에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법안에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 서비스 연계 지원, 법안에 있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제한 지역 알림 서비스. 자, 이것이 부모 지원과 관련된 이 부분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지원법 그리고 복지지원법 시행령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는 거를 어떻게 법안을 다 알고 풀겠습니까? 이것도 이 법안의 성격이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면 짐작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이 법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를 이제 제공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의 성격이 강하겠죠.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 출입 제한 지역 알림 서비스라는 말을 썼지만 이 청소년 출입 제한에 관련된 것은 복지지원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되어 있겠죠. 이 청소년 보호법의 성격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고 담배를 팔지 못하고 유흥업소에 출입시키면 안 되고 이런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청소년 보호법인데, 청소년 출입 제한이라고 했으면 복지지원법이 아니라 이런 청소년 보호법을 의심을 해봤어야죠. 어쨌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50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